대표팀 감독 후보로 현재 이라크 감독인 카사스 감독이 지난 3월부터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제시마 씨가 1순위, 카사스가 2순위였어요.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심지어 카사스에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축구협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카사스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의 후보에 카사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면 카사스 감독이 이번에는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카사스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 경기 분석관 등으로 활동한 경력은 있지만 감독으로 팀을 이끈 건 이라크가 유일하기 때문에 카사스 감독이 감독에 대한 경력이 부족해서 우리 감독 후보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카사스 감독이 이렇게까지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을 만한 감독이냐,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카사스 감독이 현재 이라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22경기에서 16승 1무 5패. 근데 이 5패 자체가 어떤 상대였냐면 아시안컵에서 16강전 요르단에게 패배. 이것도 사실은 이라크가 이기고 있다가 이라크의 공격수인 후세인이 잔디를 먹는 셀레브레이션을 하다가 퇴장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가 꼬이면서 패배를 했었죠. 이때의 패배랑 그리고 한국에 패배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보다 체급이 위에 있는 콜롬비아에게 패배, 러시아에게 패배, 그리고 카타르와의 경기에서는 이게 이벤트 매치였는데 0대0 무승부에다가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를 맡아서 패배한 것들만 봐도 한국, 콜롬비아, 러시아, 어쨌든 본인들보다는 위체급에게 패배를 당했었고, 일본 같은 팀들을 잡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6경기에서 6승 17득점 2실점, 승점 18점으로, 승점은 18점으로 모든 경기를 승리하면서 예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카사스 감독을 우리가 선임하려고 했을 때는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정말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어폐가 있는 게, 지난 3월에는 카사스 감독을 최종 후보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카사스가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 후보에 오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구협회가 본인들의 말을 다시금 뒤집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라크의 성적을 보면 카사스 감독이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만한 감독은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기술 철학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술 철학을 발표할 때 빠르고 용맹하게 이제 주도하는 그런 축구를 하겠다. 그것의 핵심은 어쨌든 앞쪽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수비를 하다가 볼을 뺏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우리가 상대가 볼을 돌릴 때 우리 능동적으로 볼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패턴으로 공격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용맹하게 압박을 한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카사스 감독이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전력 분석관을 했기 때문에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공격적인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 때 가장 괜찮았던 경기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경기죠. 그리고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사실은 전력차가 좀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인 후세인이라는 선수거든요. 이 후세인을 중심으로 이제 압박을 들어가는데, 이제 압박을 하는 거 이전에 이라크가 공격을 할 때 일본을 상대로 후방 빌드업을 막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후세인의 높이를 활용을 합니다. 높이를 활용해서 후세인에게 일단 뻥 차주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후세인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단순하게 뻥 차는 형태라도 볼이 떨어질 때 이 세컨볼 찬스에서 얼마나 세컨볼을 잘 가져오느냐. 근데 이 세컨볼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압박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의 볼도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경합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제공권 싸움에서 볼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 수비와 공격수 사이에 이 가운데 공간에 볼이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더 빠르게 접근을 해서 볼을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라크가 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잘했다는 게 단순히 이라크 선수들이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서 볼을 가져왔느냐, 이라크의 피지컬이 좋아서 그랬느냐, 이게 아니라 카사스 감독이 전술적으로 틀을 잘 짜왔어요. 예를 들면 후세인이 내려와서 머리에 볼을 맞출 때는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자심, 바예시, 아민, 요 3명의 공격수가 있어요. 근데 이 3명의 공격수가 가운데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떨어지는 순간 앞쪽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뒷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가져온다 라거나, 아니면 후세인이 아예 그냥 전방에 부딪혀 있고
있고 아니면 아예 후세인이 전방에 머무르고 있다가 볼이 넘어오는 볼을 떨어뜨려주면 이때 자심, 아민, 바예시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가져온다. 이 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보다 세컨드 볼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세컨드 볼이 떨어질 때 간격 유지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 유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압박으로 이어지는 건데 간격이 좁게 유지되면 공격수와 수비수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좁은 공간에 볼이 떨어지는 순간 당연히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라크가 단순하게 보면 그냥 뻥 때리는 것 같았지만 롱패스로 길게 붙여준 다음에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함께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니까 좁은 공간에서 일본을 압박하고 세컨드 볼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이라크가 일본을 상대로 그냥 단순하게 롱패스를 뻥 때렸어요. 근데 이 롱패스가 후세인에게 가야 되는데 잘못 차서 후세인에게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여기서 머리로 볼을 걷어내니까 약간 앞쪽으로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지역은 일본의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이라크 선수들이 함께 이 공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볼이 떨어지는 순간 어느샌가 이라크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이 공간에 이라크 선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아서 이라크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로인이 나오고 그 스로인에서 이라크의 선제골이 나왔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간격 유지라던가 볼을 향해 달려드는 이 체계 자체를 굉장히 카사스 감독이 잘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중볼이 이 가운데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선수가 먼저 머리에 갖다 대요. 그래서 앞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라크가 최전방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부터 최후방에 있는 최후방 수비수까지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 올라오고 최전방 공격수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좁아지면서 요 좁은 간격에서 이라크가 또 세컨볼을 가져와요. 그리고 세컨볼을 가져오자마자 바로 앞으로 붙여주는데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요 싸움에서 또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눈에 봐도 요 볼이 떨어지는 공간에 이라크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라크가 앞쪽으로 한 번 더 붙여주고 앞쪽에서 이제 볼을 소유했을 때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모여들면서 이 공간에서 확실한 수적인 우위를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세컨볼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 세컨볼을 잘 가져가는 감독이 있고 잘 못 가져가는 감독이 있죠. 이 차이는 그냥 단순하게 뻥뻥 때려 놓느냐 아니면 뻥 때려 놨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준비, 간격 유지라던가 세컨볼을 향한 달려드는 체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카사스 감독은 그러한 면에서 분명히 본인의 강점을 보여준 감독이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도 이제 이라크가 지난 아시안컵에서 특히나 조금 더 강팀들 일본이라던가 이제 아시안컵 전에는 한국을 만났을 때 보여줬던 이제 특성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주 봤었던 특징이거든요. 모로코라던가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르나르 감독이 이끌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보다 강팀과 경기를 해도 어느 정도 라인을 높여서 수비 라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비 블럭의 수비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내려서 골대 앞에서 밀집 수비를 펼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이 정도 공간까지는 수비 라인을 높인 다음에 여기서 수비 전형을 촘촘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촘촘한 수비를 만들게 되면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이 라인 사이로 볼이 들어오는 순간 똑같이 수비 라인을 밑에 형성하는 것처럼 상대를 순간적으로 둘러싸면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내요. 그러면 빼앗아내는 위치가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것보다 높여서 빼앗는 게 훨씬 더 역습을 하기가 좋다는 거죠. 역습을 하는 거리 자체가 높은 위치에서 빼앗으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빠른 역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하나 새롭게 이제 펼쳐졌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무리 약팀이라도 내려서는 수비가 아니라 이제는 역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서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수비 라인이 잘 되려면 아무래도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더욱더 촘촘한 수비 라인을 위쪽에서 만들면서 상대가 중원을 거쳐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라크가 그러한 형태를 정말 잘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중원을 거쳐가는데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래서 이라크가 일본을 상대로 끊어낸 다음에 역습을 잘 가져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라크가 수비를 하는데 일본을 상대로 라인을 굉장히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높이면서
일본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앞쪽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요 라인 사이에 있는 일본 선수들을 굉장히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후방에서 이 가운데로 패스를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패스를 했을 때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뒤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앞을 바라봤는데 가운데로 들어오는 선수가 이번에는 두 명의 이제 미드필더를 일부러 반대편으로 유인한 다음에 가운데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수비수에서 올라와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수까지 마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여기서도 줄 수 있는 선택지를 아무도 못 찾아서 결국에는 단순하게 전방으로 뻥 붙여주는 이런 선택을 해요. 이 장면에서. 이런 것처럼 일본이 이라크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원 지역을 거쳐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이 장면도 완전히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지 않죠? 어느 정도는 높아진 수비 라인에서 촘촘한 수비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로 패스를 전개하는 순간 이 볼을 받는 선수가 쿠보였거든요. 볼을 잡는 순간 이라크의 선수들이 둘러싸면서 볼을 뺐습니다. 그리고 빼앗아 내면서 빼앗는 위치 자체가 낮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여기서 역습을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세컨볼이 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아까랑 좀 동일하죠.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세컨볼이 떨어질 때 어쨌든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높이고 있다 보니까 세컨볼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세컨볼을 가져오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일본의 볼을 빼앗아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여기서 공격을 시작하니까 수비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 것보다 빠르게 일본의 수비 지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일본의 수비 라인도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일본도 뒷공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와서 후세인이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카사스 감독이 뭐 아시아권 내에서는 이라크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16명이 됐지만 그 12명 안에 있는 그 명단 중에서 분명히 카사스 감독이 나쁘지 않은 후보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3월 달에는 이제 카사스 감독을 최종 후보로 올려놓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제시마치라던가 르나르, 귀네슈 우리가 데려올 수 있었던 후보들군과 비교해서는 카사스 감독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지만 카사스 감독이 경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후보에서 제외되는, 그리고 이제 기사의 요 멘트처럼 좋은 외국인 감독은 재정적인 여건이 따르지 못하고 제시마치 같은 혹은 뭐 아모림 같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감독들은 카사스 같은 경력의 성에 안 차기 때문에 국내 감독으로 간다 라고 하기에는 카사스 감독이 경력은 성에 안 찰지라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축구는 나쁜 감독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 전력강화위원회의 시선은 국내 지도자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중요한 덕목이 지도력이지 국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만 따져보면 사실은 능력제로 하자는 얘긴데, 능력제로 하자면 카사스 감독은 능력이 출중한 감독이다. 이라크를 맡아서 월드컵 예선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 있는 감독,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이라크를 이끌고 일본을 이기고 조 1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감독이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사스 감독을 경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를 해놓고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국내 감독으로 간다, 국적이 아니지 않느냐, 국내 감독이 카사스 감독보다 더 유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근거가 카사스 감독의 경력에서 찾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 물론 이제 카사스 감독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카사스 감독 이전에 르나르, 제시마치, 귀네슈 같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고작 카사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냐 라는 점 때문에 카사스를 데려와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카사스 감독이 바르셀로나 전력 분석관 치고는 지금 이라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빌드업적인 체계가 그렇게까지 짜임새 있진 못해요. 또 물론 이제 이거는 이라크 선수들의 개개인의 실수도 있고 이제 능력 부족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후방에서 올라올 때 좀 미스가 좀 잦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카사스 감독이 완전히 뭐 마음에 흡족한 그런 감독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 부족 때문에 감독 후보에 오르지 못할 만한 그런 평가를 지금 가진 후보에서 받을 만한 감독은 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발표한 기술 철학은 앞쪽에서 좀 압박을 하고 앞쪽에서 볼을 가져오는 그러한 형태라면 뭐 카사스 감독도 그러한 축구를 하는 흐름에서는 흐름적으로는 맞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